그 뱃속의 아이가 정말 우리 아들 아이인지 어떻게 알아? 아이는 지우면 그만이야. 고급 한정식집 특실에서 터져나온 시어머니의 폭언. 29살 다연은 임신 사실을 알리고 결혼을 준비하던 행복한 예비 신부였습니다. 하지만 상견례 자리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건 축복이 아니라 모욕과 폭력이었습니다. 엄마 없이 자라서 버릇이 없다는 막말부터 돈을 노린 계획적 임신이라는 의심까지 결국 시어머니의 손이 다연의 뺨을 강타했고 임신 초기였던 다연은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화장실에서 돌아온 한 남자가 모든 것을 목격했습니다. 평범한 배송 기사처럼 보이던 다연의 아버지, 그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딸을 때린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항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새벽 5시 동대문 시장 골목에는 벌써부터 사람들의 발소리와 차들의 경적 소리가 뒤섞여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도매상들이 하나둘씩 셔터를 올리는 소리, 손수레 바퀴가 아스팔트 위를 굴러가는 소리, 그리고 상인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는 목소리가 이른 아침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겨울 새벽의 찬 공기 속에서 사람들의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고 골목 여기저기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그 소란스러운 아침 풍경 속에서 낡은 포터 트럭 한 대가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남자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강민호였습니다. 그의 손은 핸들을 쥔 채 자연스럽게 움직였고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길을 수십 년간 달려온 사람처럼 익숙하고 담담한 표정이었죠. 이마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고 눈가에는 잔주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하고 날카로웠습니다.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일들을 겪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눈빛이었어요. 트럭 뒤에는 원단 몇 박스가 실려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배송 차량이었고 민호 역시 그저 물건을 나르는 평범한 상인처럼 보였습니다. 낡은 점퍼에 때 묻은 작업용 바지, 그리고 오래 신어서 닳아버린 운동화까지. 손등에는 수없이 박스를 옮기며 생긴 상처 자국들이 남아 있었고 손톱 사이에는 원단 실밥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 누가 봐도 동대문 시장을 오가는 수많은 소상인 중 한 명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추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민호는 트럭을 세우고 한 원단 가게 앞에 멈춰섰습니다. 명성원단이라는 간판이 붙은 3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가게 주인은 그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달려나왔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앞치마를 두른 채 두 손을 비비며 다가왔습니다. 형님, 오셨어요? 이번 주 물량 잘 받았습니다. 역시 형님 원단은 믿고 쓸 수 있어요. 품질도 좋고 납기도 정확하고요. 민호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다음 주 물량도 준비해 놓을 테니 연락 주세요. 네, 형님. 항상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 가게 장사 잘 되고 있어요. 가게 주인은 허리를 굽혀 인사했고 민호는 다시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이런 장면은 동대문 시장 곳곳에서 반복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형님이라 부르며 존중했지만 그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인지는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오래 장사한 선배 정도로만 생각할 뿐이었죠.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민호는 말은 적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사실 민호는 동대문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급 원단의 70%를 공급하는
도매상의 실소유주였습니다. 이태리산 실크부터 프랑스산 트위드, 일본산 데님까지 명품 의류 브랜드들이 찾는 고급 원단은 대부분 그의 손을 거쳐갔습니다. 그가 원단을 공급하지 않으면 수많은 의류 업체들이 생산 라인을 멈춰야 했고, 그가 가격을 조정하면 시장 전체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중견 의류 업체들은 그에게 원단을 공급받기 위해 몇 달씩 줄을 서야 했고, 대기업 바이어들도 그와의 미팅을 잡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업계에서는 그를 동대문의 큰손이라 부르며 조심스럽게 대했지만 정작 본인은 그런 호칭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나서는 일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의 업무는 신뢰하는 직원들을 통해 처리했습니다. 회사 이름도 본인 명의가 아닌 오래 함께 일한 부하 직원 명의로 되어 있었고 중요한 계약 자리에도 얼굴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민호를 박 사장님 밑에서 일하는 물류 담당자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하지만 정작 업계 안쪽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진짜 힘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요. 민호가 이렇게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기고 살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그의 외동딸 다연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였습니다. 당시 민호는 사업이 승승장구하던 시기였고 주변에서는 그를 잘 나가는 사업가로 알고 있었습니다. 강남에 새로 지은 오피스텔에서 살았고 외제차를 몰고 다녔으며 업계 모임에서는 늘 중심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했고 그 역시 자신의 성공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 앞에서 다연이 낯선 남자들에게 끌려갈 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방과 후 학원에 가던 다연이 학교 정문을 나서는 순간이었습니다.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갑자기 멈춰섰고 선글라스를 낀 남자 2명이 뛰어내려 다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다연은 비명을 질렀고 다행히 그 순간 지나가던 학부모가 큰 소리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자 범인들은 다연을 놓고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행인이 신고해서 큰 사고는 막을 수 있었지만 민호는 그날의 충격을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고 달려갔을 때 다연은 여선생님 품에 안겨 온몸을 떨며 울고 있었습니다. 7살짜리 아이의 작은 몸이 공포에 질려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민호는 딸을 꼭 껴안으며 괜찮아, 아빠가 왔어라고 속삭였지만 자신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범인들은 부잣집 딸이라는 소문을 듣고 다연을 납치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호가 동대문에서 원단 사업으로 큰 돈을 벌고 있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고 범인들은 몇 주 동안 다연의 하교 시간을 지켜보며 범행을 계획했던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그날 밤 병원 응급실에서 겁에 질려 떨고 있는 딸을 안고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모습을 감추고 살겠다고요. 그 이후로 민호는 회사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 명의를 바꿨고 본인은 그저 물류 일을 하는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강남 오피스텔을 팔고 평범한 아파트로 이사했고 외제차 대신 중고 국산차를 샀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업계 모임에도 얼굴을 내밀지 않았고 가능한 한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연에게도 아빠는 그냥 원단 나르는 일하는 사람이야라고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에게 민호는 그저 성실하게 일하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감정 표현도 거의 없었지만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켰습니다. 새벽 5시에 약속이 있으면 새벽 4시 반에 도착했고 납기일을 정하면 하루도 늦춘 적이 없었습니다.
거래처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먼저 나서서 도왔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말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거래처들은 그를 신뢰했고 오랜 시간 함께 일해온 사람들은 그의 묵직한 성품을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민호에게도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선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딸 다연이었습니다. 몇 년 전 한 거래처 사장이 술자리에서 다연에게 불편한 농담을 던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다음 날부터 그 회사와의 모든 거래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회사는 석 달 만에 부도가 났고 사장은 민호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민호는 문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업계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강민호라는 사람에게 딸은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금기라는 것을요. 다연은 민호의 전부였습니다. 아내를 일찍 여인 후 그는 홀로 딸을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다연이 아플 때면 밤새 간호했고 학교 행사가 있으면 절대 빠지지 않았습니다. 운동의 날에는 새벽부터 가서 자리를 잡았고 학예회 때는 맨 앞줄에 앉아서 딸의 공연을 영상으로 남겼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화려한 옷이나 비싼 장난감을 사주지는 못했지만 민호는 딸에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법과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다연은 그런 아버지의 가르침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며 성실하고 착한 사람으로 자라났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모범생이었고 중학교 때는 반장을 했으며 고등학교 때는 정교 회장까지 했습니다. 대학도 장학금을 받고 다녔고 졸업 후에는 스스로 취업 준비를 해서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민호는 딸이 어떤 어려움도 스스로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 다연은 29살이 되어 대기업에서 마케팅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딸이 자신의 힘없이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그리고 다연이 행복하기만 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딸의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는 역할만 하면 된다고 믿었죠. 딸이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기만 한다면 자신의 인생은 그것으로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아직 몰랐습니다. 곧 닥쳐올 일들이 그의 조용했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숨겨왔던 힘을 다시 꺼내들게 될지도요. 25년 동안 꽁꽁 숨겨두었던 그 날카로운 칼날을 딸을 지키기 위해 다시 꺼내 들게 될 날이 머지 않았다는 것을요. 오후가 되자 민호는 마지막 배송을 마치고 작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다연이 보낸 문자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저녁에 할 말이 있어요. 집에서 기다릴게요. 민호는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조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몰랐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 한편이 무거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25년 동안 딸을 키우며 익힌 아버지의 본능이 무언가 심상치 않다고 속삭였습니다. 민호는 작업복을 벗고 깨끗한 셔츠로 갈아입은 뒤 집으로 향했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그의 마음은 무거웠고 신호등 앞에 설 때마다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는 딸로부터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결혼 이야기였습니다. 그것도 임신을 했다는 이야기와 함께요. 민호는 딸의 눈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라지도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물었습니다. 그 남자,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니? 다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민호는 딸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럼 됐어. 아빠가 널 지켜줄게. 하지만 민호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딸만이 아니라 딸의 존엄과 딸의 미래, 그리고 딸이 품고 있는 작은 생명까지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얼마나 큰 싸움을 치러야 할지를요. 앞으로 펼쳐질 모든 사건의 시작이 바로 이 조용한 저녁 식탁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대형 의류기업 유넨패션 본사 15층 마케팅팀. 이른 아침부터 사무실은 직원들의 발걸음 소리와 키보드 타자 소리로 분주했습니다. 넓은 사무실 한편 창가 자리에 앉은 강다연은 모니터 앞에서 기획안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29살의 다연은 유넨패션 마케팅팀 대리로 일한 지 3년째였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깔끔한 화이트 블라우스에 검정 슬랙스 차림이 그녀의 성실한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다연은 어릴 적부터 조심스러운 성격이었습니다. 아버지 민호가 혼자 자신을 키우며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알았기에 다연은 항상 아버지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학교에서도 모범생이었고 회사에서도 성실한 직원이었습니다. 실수하지 않으려 늘 조심했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 신경 썼습니다. 그런 다연을 동료들은 착하고 믿음직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연 대리, 이번 가을 시즌 기획안 잘 봤어요. 역시 꼼꼼하네요. 팀장의 칭찬에 다연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더 보완할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다연은 항상 이렇게 겸손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한 발 뒤에서 묵묵히 일하는 스타일이었죠. 하지만 그런 다연에게도 마음을 열고 편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같은 팀 동기인 윤지후였습니다. 지우는 다연보다 2살 많은 31살로 입사 동기였습니다. 키가 크고 늘 밝은 미소를 짓는 지우는 팀에서 분위기 메이커였습니다. 회의 시간에 무거운 분위기가 흐르면 가벼운 농담으로 공기를 바꿨고 힘든 프로젝트가 있을 때는 먼저 나서서 일을 분담했습니다. 성격이 정반대인 두 사람이었지만 어쩌면 그래서 더 잘 맞았는지도 몰랐습니다. 다연아, 점심 뭐 먹을까? 지우가 다연의 자리로 다가와 물었습니다. 다연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아무거나 괜찮아요. 그럼 오늘은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요새 야근 많이 했잖아. 지우의 배려 어린 말에 다연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언제나처럼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연은 입가에 작은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두 사람의 연애는 자연스럽게 시작되었습니다. 입사 동기로 만나 1년 동안 친구처럼 지내다가 어느 날 지우가 먼저 고백했습니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였습니다. 늦은 저녁 프로젝트를 마치고 함께 커피를 마시던 중이었죠. 다연아, 너 좋아해. 친구가 아니라 여자로서 좋아해. 갑작스러운 고백에 다연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다연도 지우에게 마음이 있었습니다. 힘들 때 곁에서 응원해주던 그의 모습, 자신을 위해 커피를 타다 주던 그의 손길, 퇴근길에 함께 걸으며 나누던 소소한 대화들이 모두 소중했습니다. 저도 지우 씨 좋아해요. 다연의 대답에 지우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티를 내지 않으려 했지만 주변 동료들은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둘이 함께 있을 때 자연스럽게 흐르는 편안한 분위기,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저 두 사람 잘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게. 보기 좋더라. 동료들은 두 사람의 관계를 응원했습니다.
다연의 조심스러운 성격과 지우의 밝은 성격이 서로를 보완해 주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회사에서도 좋은 커플이라는 말을 들었고 두 사람은 그런 말들에 조심스럽게 기뻐했습니다. 연애한 지 1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아침 다연은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속이 미식거리고 어지러웠습니다. 처음에는 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며칠째 계속되자 다연은 불안한 마음에 약국에 들렀습니다. 임신 테스트기를 집으로 가져와 화장실에서 검사를 했습니다. 두 줄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다연은 테스트기를 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고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다연은 휴대폰을 꺼내 지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벨이 몇 번 울린 후 지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연아, 무슨 일이야? 지우 씨, 지금 시간 돼요? 만날 수 있을까요? 다연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 지우는 바로 알아챘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생긴 것 같다고요. 그래, 어디서 만날까? 지금 바로 나갈게. 1시간 후 두 사람은 한강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늦가을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고 하늘에는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다연은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임신한 것 같아요. 지우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놀라움과 당혹스러움 그리고 복잡한 감정들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곧 지우는 다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연아, 괜찮아. 우리 잘할 수 있어.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우리 결혼하자. 지우의 말에 다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안도감과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지우는 다연을 꼭 안아주며 속삭였습니다. 다 잘 될 거야. 우리 어차피 결혼할 사이였잖아. 조금 빨라진 것뿐이야. 다연은 지우의 품에 안겨 조용히 울었습니다. 두렵고 불안했지만 지우가 곁에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계속 다연의 등을 토닥이며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라고 반복했습니다. 그날 저녁 다연은 아버지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민호는 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난 후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남자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니? 다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 지우는 좋은 사람이에요. 저를 정말 아껴줘요. 민호는 한참 동안 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럼 됐다. 아빠가 널 지켜줄게. 상견례 날짜 잡아라. 다연은 아버지의 말에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혼낼 줄 알았는데 아버지는 언제나처럼 자신의 편이었습니다. 민호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다연아, 내가 행복하면 아빠도 행복해. 두려워하지 마. 며칠 후 지우도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우 부모님의 반응은 민호와는 달랐습니다. 특히 어머니 오선영의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뭐? 임신? 그 여자가? 선영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윤상준도 불편한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결혼하려고요. 다연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몸도 못 가리는 주제에? 선영의 말에 지우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저도 책임이 있어요. 넌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선영의 눈빛에는 뭔가 계획이 있는 듯한 차가운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우는 불안한 마음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지만 선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을 꽉 다문 채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급하게 양가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다연의 임신으로 배가 더 불러오기 전에 최대한 빨리 결혼을 진행하기로 다연과 지우는 이야기했습니다. 다연은 설레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지우에게서 시댁의 반응이 좋지 않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연은 최선을 다해 좋은 인상을 남기려고 다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빠, 저 잘할 수 있겠죠? 상견례 전날 밤 다연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민호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다연아, 넌 이미 충분히 훌륭해. 당당하게 가거라. 하지만 민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결코 순탄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자신이 딸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도요. 다음날 상견례 자리에서 벌어질 일들을 그는 아직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고급 주택가. 담장 너머로 보이는 3층짜리 단독주택은 윤지후의 부모가 사는 집이었습니다. 넓은 정원에는 정성스럽게 가꾼 소나무와 정원석들이 놓여 있었고 현관 앞에는 고급 수입차 2대가 나란히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이 집의 안주인 오선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찻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얼굴에는 억누른 분노가 역력했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아이들이 이미 결정한 일인데. 남편 윤상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선영은 찻잔을 탁자에 세게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진정하라고요? 당신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거예요? 선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녀는 언제나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을 유지했지만 지금 그녀의 눈빛에는 차가운 계산이 서려 있었습니다. 잘 관리된 피부, 명품 브랜드 옷, 손목에 다이아몬드 팔찌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지위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사실 선영에게는 아들 지우를 위한 원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견 섬유기업 회장의 딸 장세린과의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장세린의 아버지 장현철 회장은 국내 최대 섬유기업 중 하나인 대한섬유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해외 여러 나라에 공장을 두고 있었고 연 매출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 큰 회사였죠. 선영의 남편 상준이 운영하는 유넨패션은 중견 의류 기업이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진 브랜드였지만 해외로 나가기에는 자본과 유통망이 부족했습니다. 선영은 아들과 세린의 결혼을 통해 두 회사를 연결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넨패션은 대한섬유의 원단 공급망과 해외 유통망을 활용할 수 있었고 회사 규모를 2배는 키울 수 있었습니다. 중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까지 진출하는 꿈을 꿀 수 있었죠. 선영은 이 계획을 위해 3년 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장 회장 부인과 골프 모임에서 친분을 쌓았고 자선 행사에서 함께 활동하며 관계를 다졌습니다. 딸 세린을 여러 번 집으로 초대해 지후와 자연스럽게 만나게 했고 가족 모임에도 함께 참석하게 했습니다. 세린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유학까지 다녀온 똑똑한 여성이었습니다. 외모도 뛰어났고 집안 배경도 훌륭했습니다. 선영이 보기에 세린은 며느리로서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장 회장님 댁에서는 이미 긍정적으로 보고 계세요. 올해 안에 약혼식을 올리자고 하셨다고요. 선영은 한 달 전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상준도 이 결혼이 회사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찬성했습니다. 지우에게도 넌지시 이야기를 꺼냈고 지우는 아직 결혼 생각 없어요라며 애매하게 대답했지만 강하게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선영은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터진 임신 소식? 그것도 회사 동료인 평범한 집안의 여자와의 임신이라니. 선영에게 이것은 3년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이었습니다. 장 회장 댁에서 이 소식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유넨패션 도련님이 다른 여자를 임신시켰다는 소문이 퍼지면 장 회장은 절대 결혼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강다연이라고 했죠? 선영은 며칠 전부터 사람을 시켜 다연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아버지는 동대문에서 원단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이고 어머니는 다연이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평범한 아파트에 살고 있고 특별한 재산도 없었습니다. 선영의 눈에 다연은 아들의 앞길을 막는 걸림돌일 뿐이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이미 아이까지. 상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선영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방법은 있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제대로 보여줘야죠. 선영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계획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다연을 철저히 무시하고 깔보는 것. 그 여자가 스스로 물러나게 만드는 것.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도 방법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결혼을 막아야 했습니다. 상주는 아내의 표정을 보며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선영이 저런 표정을 지을 때는 반드시 뭔가 강하게 밀어붙인다는 걸 알았습니다. 25년을 함께 산 남편으로서 그는 아내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목표를 정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루는 사람. 그것이 오선영이었습니다. 여보, 너무 심하게 하지는 마요. 그래도 우리 손주를. 손주요? 그 여자 뱃속의 아이가 정말 우리 손주인지 어떻게 알아요? 선영의 말에 상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내의 차가운 눈빛을 보며 그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두려웠습니다. 며칠 후 상견례 날짜가 확정되었습니다. 장소는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선영이 직접 예약한 곳이었죠. 선영은 거울 앞에 서서 옷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진주 목걸이와 고급 한복을 꺼내 들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 제대로 보여줘야지.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선영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이미 마음속으로 다연을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단지 아들이 잠시 실수로 만난 여자일 뿐, 곧 정리될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너무 심하게 대하지는 마요. 상준이 다시 한번 당부했지만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입술을 다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미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편 지우는 자신의 방에 앉아 불안한 마음으로 다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연아, 오늘 우리 어머니가 좀 까다로울 수도 있어. 미리 말해둘게. 괜찮아요, 지우 씨. 저 최선을 다할게요. 다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애써 밝게 말하려 애쓰는 게 느껴졌습니다. 지우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니의 성격을 아는 그로서는 오늘 상견례가 순탄하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연아,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지킬게. 걱정하지 마. 하지만 지우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얼마나 냉정하게, 얼마나 잔인하게 다연을 대할지, 그리고 그 상견례 자리에서 벌어질 일이 모든 것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들 거라는 것을. 상견례까지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정리될 거야. 그 여자가 스스로 물러날 수밖에 없게 만들 테니까. 그녀는 자신의 계획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내일 만날 사람이 단순한 평범한 원단 배송 기사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의 딸을 건드린 것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시작점이 될 거라는 것을. 밤은 깊어갔고 양쪽 집안 모두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내일 그 상견례 자리에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강남의 고급 한정식 집 청송원. 전통 한옥 스타일로 지어진 이 집은 재벌과 정치인들이 자주 찾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입구부터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물씬 풍겼고 정원에는 100년은 좋게 넘어 보이는 소나무들이 서 있었습니다. 오후 6시 상견례를 위해 예약된 2층 특실. 커다란 원목 테이블 위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한정식 코스 요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민호와 다현은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민호는 평소 입던 낡은 옷 대신 오래전에 장만해둔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장도 이미 10여 년은 된 것이라 어딘가 촌스러워 보였습니다. 소매는 조금 짧았고 바지주름도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다현은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민호는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다현아, 긴장하지 마. 아빠가 옆에 있잖니. 민호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다현은 옅은 화장에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땀이 나고 있었고 입술을 꾹 깨물며 불안한 마음을 애써 감추고 있었습니다. 뱃속에 아기 때문인지 입덧이 심해서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곧 지우가 부모님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방문이 열리는 순간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선영은 고급 한복을 입고 있었고 목에는 굵은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손목에 다이아몬드 팔찌가 조명에 반짝이며 빛났습니다. 상준 역시 맞춤 정장에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부유한 집안이라는 것을 과시하는 차림새였습니다. 선영은 방에 들어서자마자 민호와 다현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민호의 낡은 정장을 보는 순간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며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민호입니다. 민호가 먼저 인사를 건넸지만 선영은 형식적으로 고개만 까딱했을 뿐 제대로 된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앉으시죠. 선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상준도 어색하게 자리에 앉았고 지우는 불안한 눈빛으로 다현을 바라봤습니다. 모두가 자리에 앉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종업원이 차를 따라주고 나갔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찻잔을 들고 천천히 차를 마셨습니다. 그녀의 모든 동작에는 위압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 자리의 주인이고 상대방은 심사를 받으러 온 사람이라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다현은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손톱이 파고들 정도로 긴장하고 있었죠. 그래서 아버님은 무슨 일을 하신다고 했죠? 선영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투에는 존댓말의 형식만 있을 뿐 전혀 존중하는 마음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동대문에서 원단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민호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원단이요? 아, 배송 같은 거 하신다는 말씀이시군요. 힘든 일 하시네요. 선영의 말에는 동정하는 척하면서도 깔보는 뉘앙스가 가득했습니다. 상준이 옆에서 여보하고 말렸지만 선영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현 씨 어머니는 안 계시다고 지우한테 들었어요. 선영이 다현에게 날카로운 시선을 던지며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습니다. 다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그러셨구나.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여의다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선영의 말은 위로하는 것처럼 들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럼 아버님 혼자 키우셨다는 말씀이네요. 남자 혼자 딸 키우기 얼마나 어려우셨겠어요. 선영이 민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은근히 제대로 못 키웠겠다는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는 안 계셨지만 아버지께서 어머니 빈자리를 잘 챙겨주셨어요. 다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선영은 피식 웃었습니다. 아버지께서요? 근데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가정교육 같은 건 제대로 받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여자아이는 특히 엄마 손길이 필요한데 말이에요. 선영의 말에 다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호도 미간을 찌푸렸지만 참았습니다. 저희 다연이는 성실하고 착한 아이입니다. 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야 아버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부모 눈에는 자식이 다 예쁘니까요. 선영이 비아냥거리듯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연을 빤히 쳐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다연 씨 회사에서 지우랑 같이 일한다고 했죠? 언제부터 사귀었어요? 1년 정도 됐습니다. 1년이요? 그런데 벌써 이런 일이 생겼네요. 선영의 목소리에 비난의 기색이 점점 짙어졌습니다. 결혼도 안 한 상태에서 임신을 하다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이런가요? 어머니, 그건. 지우가 끼어들려 했지만 선영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넌 가만히 있어. 엄마가 물어보는 거야. 선영의 얼굴에 화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연 씨, 솔직히 말해봐요. 계획적이었나요? 네. 다연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중견기업 아들이라는 거 알고 접근한 거 아니에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정말 뭐요? 사랑해서? 호호, 웃기는 소리 하네. 선영의 말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상준이 여보, 진정해요라고 말했지만 선영은 이미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실수였다고 하실 건가요? 요즘 피임도 못해요? 엄마가 없어서 그런 것도 몰랐나 봐요. 선영의 말에 다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너무 심하세요. 그만하세요. 지우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뭘 너무해? 사실을 말하는 건데. 선영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아들이 얼마나 좋은 조건인데. 대기업 회장 딸이랑 선 보는 것도 다 마다하고 회사 동료랑 연애한다길래 그러려니 했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선영이 다연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임신으로 우리 아들 붙잡아 놓으려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진심으로 지우 씨를 사랑합니다. 다연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사랑? 돈이 보이니까 사랑하는 거겠죠. 선영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여보, 너무 심해요. 상준이 아내를 말렸지만 선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한 게 아니라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집안 배경도 없는 애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뭘 하겠어요? 그때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딸을 모욕하는 건 참을 수 없습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모욕이요? 사실을 말하는 게 모욕인가요? 아버님도 딸 교육 제대로 못 시킨 책임이 있잖아요. 선영이 민호를 향해 나를 세웠습니다. 혼자 키우느라 힘드셨겠지만 그래도 딸한테는 최소한의 예의는 가르쳤어야죠. 남의 집 아들 혼사길 막아놓고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민호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잠시 정막이 흘렀습니다.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으면 폭발할 것 같아서 자리를 피했습니다. 사실 그는 딸 앞에서 화를 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잠시 바람을 쐬며 이성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민호가 나가자 선영의 공격은 더욱 거침없어졌습니다. 다연 씨, 솔직하게 말해봐. 얼마면 되겠어? 네. 다연이 이해하지 못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우리 아들한테서 떨어지는 조건 말이야. 5천만 원? 1억? 선영의 말에 다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돈이 필요해서 지우 씨를 만난 게 아닙니다. 그럼 뭐야? 정말 사랑해서? 웃기지 마. 선영이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뱃속의 아이가 정말 우리 지우 아이인지도 모르는 거잖아. 어머니, 지우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뭐, 내가 뭘 잘못 말했어? 요즘 세상에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선영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다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 했지만 선영은 듣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없이 자란 애가 무슨 교양이 있겠어. 남자 유혹하는 것도 어디서 배웠는지. 어머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다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 대답하는 거야? 지금 이것 봐요. 예의도 없어. 선영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몸도 못 지키고 우리 아들 앞길을 막는 주제에 말대답까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선영의 손이 허공을 가르며 다연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방 안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다연의 머리가 옆으로 돌아갔고 뺨에는 빨간 손자국이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어머니, 지우가 소리치며 다연을 붙잡으려 했지만 다연은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임신 초기인 몸 상태에 큰 충격을 받은 다연은 배를 감싸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뺨은 화끈거렸고 귀에서는 웅웅 소리가 났습니다. 바로 그 순간 화장실에서 돌아온 민호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가 본 것은 바닥에 쓰러져 배를 움켜쥐고 있는 딸의 모습이었습니다. 뺨에 찍힌 빨간 손자국, 흐르는 눈물, 그리고 고통스러워하는 딸의 얼굴. 민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25년 동안 감춰왔던 무언가가 그의 내면에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쥔 채 그는 한 발 한 발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다연아. 민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딸이 그리고 손주가 다칠까봐 두려웠습니다. 민호는 딸을 조심스럽게 안아 올리며 선영을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차가운 무언가가 서려 있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딸을 때렸습니까? 민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의 모든 사람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선영조차도 순간 움찔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느꼈습니다.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건드렸다는 것을.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민호는 딸을 안은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빨리 병원부터 가자. 다연아, 아빠가 있어.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방을 나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에서 풍기는 차가운 분위기에 방 안에 남은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선영은 자신도 모르게 떨리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예감이 그녀를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방금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를. 밤 9시 강남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는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진하게 풍겼습니다. 응급실 침대 위에 누운 다연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민호는 딸의 손을 꼭 잡고 침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표정만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아빠, 아파요. 다연이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배가 쥐어짜는 듯 아팠고 몸 전체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민호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다연아. 의사 선생님 오시면 금방 나아질 거야. 하지만 민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요. 잠시 후 산부인과 담당 의사가 초음파 검사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의사의 표정은 무겁고 침울했습니다. 그 표정만 봐도 좋지 않은 소식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보호자분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의사가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다연의 손을 놓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의사는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환자분이 외부 충격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셨나 봅니다. 지금 출혈이 시작됐고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유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민호는 벽에 기댄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펴기를 반복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어 아팠지만 그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상견례 자리에서 본 장면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선영이 딸의 뺨을 때리던 순간 바닥에 쓰러진 딸의 모습, 그리고 배를 감싸며 고통스러워하던 모습. 제 손주를 죽인 거군요. 민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의사는 민호의 표정을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민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 응급처치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나와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순간 민호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손주는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요. 민호는 천천히 다연이 있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다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아주 조용히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다연아. 민호가 다가가자 다연은 고개를 돌려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우리 아기가 떠났어요. 다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키지 못했어요. 제가 약해서, 제가 잘못해서. 아니야, 다연아. 내 잘못이 아니야. 민호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다연은 아버지 품에 안겨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뱃속에 있던 작은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민호는 딸의 등을 쓰다듬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점점 차갑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딸을 지키기 위해 숨어 살았던 그 시간들.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누구에게도 피해주지 않으려 애썼던 그 세월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다연아, 좀 쉬어라. 아빠가 잠깐 나갔다 올게. 민호는 딸의 이마에 키스를 하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끝 비상계단으로 향한 민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하나를 눌렀습니다. 단 한 번의 신호음 후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장님. 전화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박도훈이라는 남자였습니다. 민호의 회사에서 20년 넘게 일해온 오른팔이었죠. 도훈 씨. 민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 낮고 더 차갑고 더 날카로웠습니다. 유넨 패션이라고 아십니까? 네, 중견 의류업체죠. 원단 거래하는 곳 중 하나입니다. 오늘부터 그 회사랑 원단 공급 전면 중단하십시오.
박도훈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민호가 이렇게 직접 지시를 내리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요. 사장님, 무슨 일이? 묻지 마십시오. 그냥 실행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원단 도매상들한테도 연락하십시오. 유넨패션이랑 거래하지 말라고. 알겠습니다, 사장님. 박도훈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일하면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이런 목소리를 낼 때는 절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요. 전화를 끊은 민호는 난간에 기대어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두운 하늘만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한편 병실 복도에는 지우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병원으로 달려오는 내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연이 응급실로 실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미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다연을 때린 그 순간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다연아. 지우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다연은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우를 보자 다연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우 씨, 우리 아기가. 미안해, 다연아. 정말 미안해. 지우는 다연의 손을 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내가 지키지 못해서, 내가 어머니를 말리지 못해서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다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죄책감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지우는 민호를 보자 벌떡 일어나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하지만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우를 차갑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비난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지우는 그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연이 좀 쉬어야 하니 가보게. 민호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지우는 한 번 더 다연을 바라보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로 나온 지우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저지른 일, 다연이 겪은 고통, 그리고 잃어버린 아이. 모든 것이 악몽 같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선영이었습니다. 지우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머니 목소리를 듣는 것조차 견딜 수 없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민호는 병실 의자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다연은 약을 먹고 잠들어 있었고 얼굴에는 여전히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호는 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휴대폰으로 박도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사장님, 모든 원단 공급 중단 조치 완료했습니다. 다른 도매상들에게도 전달했습니다. 민호는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딸을 때린 손으로 우리 손주를 죽인 그 사람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보게 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잠들어 있던 동대문의 큰 손이 깨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분노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넨패션에게는 긴 어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민호는 딸의 손을 꼭 잡은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폭풍이 숨어 있었습니다. 곧 터져 나올 폭풍이요. 상견례가 있은 지 사흘째 되는 날, 유넨패션 본사 회의실에는 긴급 경영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 테이블에는 상준을 비롯한 임원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생산 담당 이사가 급하게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연락이 왔는데 한국에서 보내기로 한 원단이 도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원단 업체에 연락은 해봤나? 상준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게 동대문 쪽 거래처 12곳 모두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문자도 답이 없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12곳이나 되는 거래처가 동시에 연락을 끊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계약서도 다 작성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상준이 책상을 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사장님. 재무 담당 이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다른 원단 업체들한테도 연락해 봤는데 모두 거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말하지 않고 그냥 안 된다고만 합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상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사실 유넨패션은 지금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대형 백화점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을 시즌 의류를 대량으로 주문한 상태였습니다. 납품 기한은 2주 후였고 만약 납품하지 못하면 막대한 위약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원단이 없으면 옷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사장님,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생산 라인을 멈췄다고 합니다. 원단이 없어서 일을 할 수가 없다고요. 생산 담당 이사의 말에 상준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당장 중국이나 일본 쪽 원단업체에 연락해봐. 가격이 좀 비싸도 어쩔 수 없어. 이미 연락해봤습니다. 하지만 배송 기간이 최소 한 달은 걸린다고 합니다. 한 달? 그럼 우리 납품 기한은 어떻게 해? 상준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25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에서 동시에 연락이 왔습니다. 유넨패션 측에서 납품 기한을 맞추지 못할 것 같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백화점 바이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저희가 반드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만약 납품이 늦어진다면 저희도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상준은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반드시 기한 내에 납품하겠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상준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납품을 한단 말입니까? 원단도 없는데요. 이틀 후 최악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주요 백화점 3곳과 온라인 쇼핑몰 5곳에서 일제히 주문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을 청구한다는 내용 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총 위약금은 30억 원. 유넨패션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었습니다. 사장님,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은행에서 웬 연락이야? 대출 상환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회사 신용도가 급격히 떨어져서 여신 회수에 들어간다고요. 상준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대출금이 얼마인데? 50억입니다, 사장님. 상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위약금 30억에 대출금 50억. 총 80억이 당장 필요했습니다. 회사 자금은 얼마나 있나? 유동 자금은 15억 정도입니다. 상준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65억이 부족했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협력 업체들이 회사 앞으로 몰려온 것입니다. 봉제 공장, 부자재 업체,
포장업체 사장들이 3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밀린 대금 주십시오. 3개월째 돈을 못 받았습니다. 이러다 우리도 망합니다. 회사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경비들이 말리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상주는 급히 내려가서 사람들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제가 책임지고 대금을 지불하겠습니다. 언제요? 지난번에도 다음 달이라고 했잖습니까? 한봉제 공장 사장이 소리쳤습니다. 제 공장 직원들 월급도 못 줬습니다. 사장님, 제발 돈 좀 주십시오.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상황은 통제 불능이 되어 갔습니다. 결국 경찰이 출동했고 그 장면은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중견 의류업체 유넨패션에서 협력업체 사장들이 밀린 대금을 요구하며 집단 시위를 벌였습니다. 유넨패션 측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를 본 선영은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화면 속에는 남편 상준이 협력업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여보,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선영이 급히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상준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 집에 돌아온 상준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정장은 구겨져 있었고 얼굴에는 피로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여보, 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갑자기 이렇게 된 거예요? 선영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원단 공급이 전부 끊겼어. 동대문 쪽 거래처가 모두 연락을 끊었어. 그게 무슨 소리예요? 계약도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겠어. 이유도 말하지 않고 그냥 거래를 안 한다는 거야. 상준이 소리쳤습니다. 은행에서는 대출금 상환하라고 하고 백화점에서는 위약금 내라고 하고 지금 당장 80억이 필요해. 80억이요? 선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집을 팔아야 할 수도 있어. 상준의 말에 선영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 고급 주택은 그녀의 자랑이었습니다. 친구들을 초대해서 파티를 열고 정원에서 차를 마시며 여유를 즐기던 곳이었습니다. 그 집을 팔아야 한다니. 아니에요. 절대 안 돼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요. 선영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어디 있어?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단 말이야. 상준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원단 거래처들이 동시에 연락을 끊는다는 건 우연일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런 일을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만났던 그 남자. 강민호. 다연의 아버지. 설마 그 사람이?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동대문에서 배송일이나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꾸밀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앞으로 더 큰 재앙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새벽이 되어서야 선영은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도 불안했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것이 자신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곧 현실이 될 예감이었습니다. 유넨패션 위기가 시작된 지 일주일째. 상주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동대문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직접 원단 업체들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라도 거래를 재개해야 했습니다. 회사의 운명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동대문 시장은 평소처럼 붐비고 있었습니다. 상주는 그동안 거래했던 원단 가게들을 하나씩 찾아갔습니다.
첫 번째 가게 명성원단. 사장님, 저 좀 봐주십시오. 왜 갑자기 거래를 끊으신 겁니까? 상준이 간곡하게 부탁했지만 가게 주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 사장님.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냥 안 됩니다. 가게 주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역력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무서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가게, 세 번째 가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고개를 저으며 거래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표정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상주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거래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상주는 시장 안작은 국밥집에 들어갔습니다. 지쳐서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국밥을 시켜놓고 멍하니 앉아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상인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유넨패션이랑 거래하던 데들 다 끊었다며? 그럼 형님 지시가 떨어졌는데 누가 거래하겠어? 형님이 그렇게 화나신 적은 처음 봤어. 무슨 일 있었나 봐. 글쎄,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형님 딸 문제라던데. 형님 딸? 아, 그 착한 다연이? 그 애가 무슨 일이 있었대? 잘은 모르겠지만 유넨패션 쪽에서 다연이한테 큰 상처를 줬나 봐. 상주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형님이라는 단어, 다연이라는 이름, 그리고 딸 문제라는 말. 상주는 조심스럽게 옆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실례지만 지금 말씀하신 형님이라는 분이 누구십니까? 상인들은 상준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누구시길래 그걸 물어보십니까? 저는 유넨패션 사장입니다. 상준의 말에 상인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한 상인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 그 회사. 형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그 회사. 형님이 대체 누구십니까? 왜 우리 회사를 그렇게... 강민호 사장님을 모르십니까? 동대문에서 원단 유통의 70%를 쥐고 계신 분인데 상주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강민호. 상견례 자리에서 만났던 그 남자. 낡은 정장을 입고 말수 적고 초라해 보였던 그 남자. 강민호가 원단 유통의 70%를요? 네. 겉으로는 배송 일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시장 최고 실력자십니다. 대한섬유, 세진텍스타일 같은 대기업들도 형님한테 고개 숙입니다. 상주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분 딸이 다연이라고 했습니까? 네, 착하고 예쁜 아가씨죠. 형님이 혼자 키우신 외동딸입니다. 상주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왜 갑자기 원단 공급이 끊겼는지, 왜 모든 업체들이 동시에 거래를 거부했는지, 그리고 왜 은행까지 대출 상환을 요구했는지, 모든 것이 강민호의 손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상주는 비틀거리며 국밥집을 나왔습니다. 거리를 걷는 내내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내 선영이 다연을 때린 그 순간이 머릿속에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서 차갑게 바라보던 민호의 눈빛. 그때 그 눈빛의 의미를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상주는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선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명품 가방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몰라 집을 팔기 전에 중요한 물건들을 챙기는 중이었습니다. 여보, 상준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왜 그래요? 원단 구했어요? 그게 아니라 강민호가 누군지 알았어. 강민호요? 그 다연이 아버지? 그 사람이 동대문 원단 유통의 70%를 쥐고 있는 실력자였어. 선영의 손에서 가방이 떨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상견례 자리에서 우리가 무시했던 그 사람이 이 업계 최고 큰 손이었어요. 선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그 사람 차림새 봤잖아요. 낡은 정장에 촌스러운 옷차림에. 그게 다 위장이었소. 동대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 그 사람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진 사람인지. 상준이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든 일이? 선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렇다니까? 당신이 그 사람 딸을 때린 것 때문에 우리 회사가 무너지고 있는 거라고. 안 돼. 이럴 수가. 선영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해요? 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과해야지. 당장 찾아가서 무릎 꿇고 빌어야 해요. 하지만은 무슨, 이대로 가면 우리 완전히 망해요. 상준이 소리쳤습니다. 그날 저녁 선영과 상준은 민호를 찾아갔습니다. 동대문의 한 작은 사무실. 겉보기엔 평범한 물류회사 같았지만 이곳이 민호의 본거지였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박도훈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강민호 사장님 좀 뵙고 싶습니다. 윤앤패션 윤상준입니다. 박도훈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손님을 받지 않으십니다. 제발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사과하러 왔습니다. 선영이 애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돌아가십시오. 박도훈이 문을 닫으려 하자 선영이 문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제발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장님께 전해주세요. 그때 안에서 민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오세요. 박도훈이 문을 열자 민호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차분한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선영과 상준은 급히 들어가 민호 앞에 재빨리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연 씨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선영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그들을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회사가 망하면 직원 수백 명이 길거리에 나앉습니다. 상준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딸을 때린 그 손으로 제 손을 잡지 마십시오. 민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 화가 나서 실수였습니다. 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실수라고 하셨습니까? 민호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실수로 사람 뺨을 때리고, 실수로 임신한 여자를 쓰러뜨리고, 실수로 제 손주를 죽였다는 말씀입니까? 민호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배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선영은 고개를 조아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가십시오. 다시는 우리 딸 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사장님, 살려주십시오. 나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민호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박도훈이 두 사람을 밖으로 밀어냈고 문은 쾅 하고 닫혔습니다. 문 밖에 선 선영과 상준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용서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다연을 때렸던 그 손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상준은 서재에 앉아 회사 서류들을 바라봤습니다. 25년 동안 일궈온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단 하나의 실수 때문에요. 아니,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오만과 무시, 그리고 폭력. 그것의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윤 씨 부부는 각자의 방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민호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요. 민호를 찾아간 지 사흘 후, 유넨패션 본사에는 법원 직원들이 찾아왔습니다. 법정관리 신청 서류를 들고 온 것이었습니다. 상주는 서류를 받아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일궈온 회사가 이렇게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무 담당 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법정관리 신청을 할 수밖에 없겠지. 다른 방법이 없어. 상준의 목소리는 기력이 없었습니다. 지난 2주일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체중은 5kg이나 빠졌고 얼굴에는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 더 큰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정략 결혼을 약속했던 장세린의 아버지 장현철 회장에게서 전화가 온 것입니다. 윤 사장, 우리 얘기는 없던 걸로 합시다. 장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회장님, 잠깐만요. 제가 설명 좀. 설명은 필요 없소. 법정관리 들어가는 회사랑 혼사를 진행할 수는 없지 않소. 하지만 회장님, 저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시간만 좀 주시면.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윤 사장 집안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다 들었소. 장 회장의 말에 상주는 숨이 막혔습니다. 강민호 사장 딸을 폭행했다면서요? 그것도 임신한 여자를요? 그건 제 아내가 실수로 사람을 때립니까? 게다가 그 여자가 유산까지 했다면서요? 장 회장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 사장은 이 업계에서 손꼽히는 분이요. 그런 분을 적으로 만들다니 윤 사장은 정말 어리석은 짓을 하셨소. 회장님, 다시는 연락하지 마시오. 우리 딸은 그런 집안으로 보낼 수 없소. 전화는 뚝 끊겼습니다. 상주는 휴대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상주는 집에 돌아와 선영에게 말했습니다. 장 회장이 혼사를 취소했어. 선영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왜요? 우리가 강민호 딸을 폭행한 일 때문이지. 그리고 회사가 법정관리 들어간다는 것도 알고 계시더군. 안 돼. 안 돼요. 선영은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세린과의 결혼은 그녀의 가장 큰 야망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상류층 네트워크를 더 넓히고 회사도 키우려 했는데 이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유넨패션 본사 앞에는 직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법정관리 소식을 들은 직원 200여 명이 집단 시위를 시작한 것입니다. 밀린 월급 주십시오. 퇴직금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가족은 어떻게 먹고 삽니까? 직원들의 외침이 건물을 뒤흔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10년, 20년을 한결같이 일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회사를 믿고 평생을 바쳤는데 이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상주는 건물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직원들의 분노에 찬 얼굴들, 어린 자녀를 키우며 일하던 여직원들의 눈물, 가장으로서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남자 직원들의 절규. 제가 이들에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상주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었습니다. 아니, 아내의 잘못을 막지 못한 자신의 무능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는 유넨패션의 몰락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중견 의류업체 유넨패션이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원단 공급 중단으로 시작된 경영난이 결국 회사 부도로 이어진 것입니다. 200여 명의 직원들은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일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뉴스 화면에는 시위하는 직원들과 고개를 떨군 채 건물을 나서는 상준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선영은 리모컨을 던져버렸습니다. 다 끝났어. 모든 게 끝났어. 선영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명품 옷, 다이아몬드 목걸이, 고급 주택. 그 모든 것이 이제 의미가 없었습니다. 회사가 망하면 집도 팔아야 하고 명품들도 다 처분해야 했습니다. 더 큰 충격은 사회적 관계의 단절이었습니다. 그동안 친하게 지내던 상류층 친구들이 하나둘씩 연락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골프 모임에서 선영을 퇴출시켰고 자선단체 이사직도 박탈당했습니다. 심지어 아파트 분여회에서도 선영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회사 망했다며? 임신한 여자 때려서 유산시켰다던데. 무섭지 않아? 같은 엘리베이터 타기도 싫어. 복도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리는 소리들. 선영은 더 이상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습니다. 한편 아들 지우는 회사에 사표를 냈습니다. 부모님의 일로 회사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다연이었습니다. 지우는 매일 병원에 다연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다연은 그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다연아, 제발 한 번만 만나줘. 얘기 좀 하자. 병실 문 밖에서 지우가 애원했지만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어머니를 막았어야 했는데. 지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리고 다연이 나왔습니다. 여전히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확고했습니다. 지우 씨, 이제 그만해요. 다연아, 우리 아기를 지키지 못한 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이제는 끝이에요. 다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다시 시작하면 다시 시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서로를 볼 때마다 그날을 떠올릴 거예요. 잃어버린 아기를, 그 끔찍했던 순간을요. 다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 길을 가려고 해요. 지우 씨도 그러세요. 다연아, 제발. 안녕히 계세요, 지우 씨. 다연은 병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지우는 문 밖에 한참 서 있다가 결국 고개를 떨구고 돌아섰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 씨 가족 세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상주는 회사 서류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영은 명품 가방들을 바라보며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지우는 다연과 찍었던 사진들을 보며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아니, 행복하다고 착각했습니다. 돈과 권력 그리고 오만함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겸손함. 이제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회사도, 돈도, 명예도, 관계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시간도 잃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가을비가 서울의 밤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유넨패션의 간판에 빗물이 흘러내렸고 그 불빛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딸의 아픔이, 잃어버린 손주가 여전히 그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사장님, 이제 그만 집에 가십시오. 박도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야겠지. 민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딸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 그것이 앞으로 그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유산 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다연은 병원에서 퇴원한 뒤 회사를 휴직하고 한동안 집에서 집거했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것도 사람을 만나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뱃속에 있던 작은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민호는 그런 딸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주고 밤에는 딸의 방문 앞을 지나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다연은 대부분 짧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다연아, 밥 먹어야지. 네, 아빠. 조금 이따 먹을게요. 하지만 민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딸이 밥을 거의 먹지 않고 있다는 것을요. 체중은 점점 줄어들었고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다연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석 달 만에 제대로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민호는 뉴스를 보고 있다가 깜짝 놀라 딸을 바라봤습니다. 다연아, 아빠, 저 얘기 좀 해도 될까요? 다연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민호는 TV를 끄고 딸 옆에 앉았습니다. 그래, 말해봐라. 저 회사 그만두려고요. 민호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 그러고 싶으면 그만둬라. 아빠가 다 지원해 줄게. 그리고 로스쿨에 가고 싶어요. 다연의 말에 민호는 조금 놀랐습니다. 로스쿨? 네.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다연의 눈빛이 처음으로 살아났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약한 사람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요. 민호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아빠가 응원할게. 하지만 늦은 나이에 시작하는 거라 쉽지 않을 거예요. 늦은 게 어디 있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하지. 민호의 말에 다연은 처음으로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석 달 만에 보는 딸의 미소였습니다. 민호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렇게 회사를 그만둔 다음 날부터 다연은 달라졌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조깅을 시작했고 도서관에 가서 법학 서적을 읽었습니다. 로스쿨 입시 학원에 등록했고 매일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려는 그녀의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지우는 다연을 잊지 못하고 계속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고 때로는 집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다연아, 제발 한 번만 만나줘.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하지만 다연은 단호했습니다. 지우 씨, 이제 그만해요. 저는 제 길을 가기로 했어요. 나도 부모님이랑 연 끊었어. 이제 나 혼자야. 우리 다시...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를 볼 때마다 그날을 떠올릴 거예요. 그건 우리 둘 다 힘들어요. 다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확고했습니다. 다연아, 저를 정말 생각한다면 이제 놓아주세요.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배려예요. 다연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지우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 지우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을 떠나 지방의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부모님과도 거리를 두고 혼자만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와의 단절. 그것이 그가 선택한 속죄의 방법이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1년이 지났고 다연은 로스쿨에 합격했습니다. 민호는 합격 통지서를 받아든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잘했다, 다연아. 정말 잘했어. 감사해요, 아빠. 아빠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다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2년이 더 지났습니다.
다현은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법률 사무소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주로 미혼모와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여성이 다현을 찾아왔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여성은 눈가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남편이 저를 계속 때려요. 이혼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다현은 그 여성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다현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약자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도움이 절실할 때 아무도 손 내밀지 않는 것이 얼마나 외로운 일인지. 석 달 후 다현은 그 여성의 이혼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여성은 눈물을 흘리며 다현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됐어요. 제가 한 일은 별거 아니에요. 당신이 용기를 낸 거예요. 다현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다현은 느꼈습니다. 자신이 제대로 된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 다현은 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호는 딸이 TV 인터뷰에 나온다고 해서 채널을 틀었습니다. 지역 방송국의 봉사활동 소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변호사님은 왜 미혼모와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일을 시작하셨나요? 기자의 질문에 다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지켜주지 못한 생명이 있어서요. 다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다른 생명들은 제가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민호는 TV 화면 속 딸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딸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얼마나 강해졌는지, 그리고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 되었는지. 우리 딸, 정말 잘 컸구나. 민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다현은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5년 전 그날의 아픔은 여전히 가슴 한편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그녀를 무너뜨리는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돕는 힘이 되었습니다. 다현은 배에 손을 가져다 댔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었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작은 생명이 살아 있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약속할게. 너를 대신해서 많은 사람들을 지켜줄게. 다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강함이란 쓰러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쓰러진 후 다시 일어서는 것이라는 것을요.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 빛 속에서 다현은 빛났습니다. 상처를 딛고 일어선 한 여성의 아름다운 모습으로요. 민호는 딸의 방문 앞을 지나다가 잠시 멈춰 섰습니다. 문틈으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딸은 혼자서도 잘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로서 바랄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잘 자거라, 우리 딸. 민호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긴 싸움은 끝났습니다. 복수도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평화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서울의 봄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한강변 벚꽃은 만개했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동대문에서 일했지만 예전보다 조금 더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60대 초반이 된 그는 사업의 대부분을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주로 조언자 역할만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민호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역 방송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변호사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딸 다현이 나타났습니다.
34살이 된 다연은 예전보다 더 성숙하고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 깔끔한 정장,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눈빛. 그녀는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하는 모습이 화면에 비쳤습니다. 강다연 변호사님은 지난 3년 동안 100여 건이 넘는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리포터의 말에 다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정말 작은 일이에요. 다만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면 손을 내밀고 싶었을 뿐이죠. 특별히 미혼모와 가정폭력 피해자분들을 많이 도우신다고요? 네, 그분들이 가장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시거든요.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리포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이 있으신가요? 다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화면 속 그녀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지만 곧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제가 지켜주지 못한 생명이 있어서요. 다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생명들만큼은 제가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민호는 TV 화면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딸이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지만 그 아픔을 딛고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딸, 정말 잘 컸구나. 민호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저녁 다연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들리자 민호는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다연아, 왔니? 네, 아빠. TV 봤어요? 다연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딸 멋진 모습 다 봤지. 창피해요, 아빠. 다연은 얼굴을 붉히며 웃었습니다. 민호는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창피할 것 없어. 아빠가 정말 자랑스럽다. 감사해요, 아빠. 아빠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혼자 힘으로 이룬 거지.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준비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이었습니다. 한편 구로의 한 작은 원룸. 선영은 창문 너머로 저녁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5년 전 그날 이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청담동 고급 주택은 팔렸고 명품들도 모두 처분했습니다. 이제 그녀가 사는 곳은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남편 상중과는 이혼했고 아들 지우와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완전히 혼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선영은 지금 작은 봉제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재봉틀 앞에 앉아 옷을 만들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팼습니다. 예전에 우아하고 도도했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날도 일을 마치고 돌아온 선영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선영은 5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다연을 때렸던 그 순간, 그 한 번의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요즘 선영은 가끔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무료 급식소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독거노인 댁을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습니다. 어느 날 봉사활동 중에 한 할머니가 선영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손이 참 곱네. 원래 좋은 집안 출신인가 봐. 선영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 제가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교만했고 남을 무시했고 폭력까지 휘둘렀죠.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할머니는 선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후회하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지. 중요한 건 그걸 깨닫고 바뀌는 거란다. 선영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더 이상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지우도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산의 작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서울에서의 삶을 뒤로하고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가끔 다연을 떠올렸습니다. 그녀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행복할까? 누군가 그녀를 아껴주고 있을까? 하지만 지우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다연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멀리서 그녀의 행복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지우도 부모님과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5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가 선택한 속죄의 방법이었습니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어느 가을날 민호는 동대문 시장을 걷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낡은 트럭을 운전하며 물건을 나르지는 않았지만 가끔 시장을 찾아 옛 동료들과 차를 마시곤 했습니다. 형님, 요즘 따님 소문 들었습니다. 훌륭한 변호사가 되셨다면서요? 한 상인이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딸이 열심히 하고 있어. 민호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형님 딸 같은 사람이 많아야 세상이 좋아지죠.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변호사라니. 고맙네. 우리 딸이 자기 길을 찾아서 나도 기뻐. 민호는 차를 마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는 집으로 돌아와 다연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한 식사였지만 그 안에는 깊은 평화가 있었습니다. 다연아, 네 아빠, 너는 이제 내 삶의 큰손이야. 민호의 말에 다연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있잖니.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스스로 일어서서 걷고 있고 그것이 진짜 큰손이지. 민호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는 내가 자랑스럽다.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섰고 아팠지만 그 아픔으로 다른 사람을 도우니까. 다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해요, 아빠.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아빠가 곁에 있어줬기 때문이에요. 아니야. 내 힘으로 온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 싸움은 끝났습니다. 복수도 분노도 슬픔도 이제 과거가 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평화였습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 빛 속에서 두 사람은 조용히 저녁을 마쳤습니다. 더 이상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그날 밤 민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5년 전 분노로 가득 찼던 그 밤, 복수를 결심했던 그 순간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지나갔습니다. 진짜 승리는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승리는 품격을 잃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딸이 상처를 딛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진짜 승리였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한 잠이 그를 감싸 안았습니다. 긴 싸움이 끝난 후에 달콤한 휴식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진짜 완성은 용서와 성장이었습니다. 오만했던 자들은 대가를 치렀고 상처받았던 이는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했던 아버지는 딸을 지켜냈습니다. 품격으로, 힘으로, 그리고 사랑으로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행복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인생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응원의 말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오늘 하루도 노을처럼 아름답게 물들기를 바랍니다. 노을빛 인생이었습니다.